법과대학을 졸업하셔가지고 행정대학원을 졸업하시고 또 미국 위스콘신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행정고시를 합격을 하셔가지고 쭉 공직생활을 시작을 하셨는데 특히 제가 이제 쭉 보니까 특이한 거는 지경부 장관, 그러니까 경제부총리도 하셨으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교육부 장관을 하셔가지고 양쪽 경제 분야, 비경제 분야 양쪽 부총리를 다 하셨는 그런 경험이 있으시는데, 그리고 또 이제 국회에 들어가서 또 17, 18, 19, 20, 21대 이렇게 5선 의원을 지내셨습니다. 제가 이제 경기단체 총장을 하시다 보니까 아마 수원에서는 김진표 의장님이 워낙 파워가 강하셔가지고 상당한 그런 영향력을 행사하고 계시는데, 오늘 아마 김진표 의장님이 이 정치 문제는 골치 아프시니까 일부러 저출소의 해결을 위한 지원이라는 제목을 들고 나오신 것 같은데, 아마 질문하실 때는 같이 하셔도 관계없습니다. 하셔야 되는데, 오늘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아프신데 나와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우리 김진표 의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른 아침에 이렇게 시간을 내주신 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되어야 할 텐데, 아까 김인규 부회장님이 정치 얘기를 일부러 안 했다고 그러셨는데,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우리 정치 아젠다 중에 가장 중요한 게 국가의 미래를 결정짓는 이 저출생 문제 아닐까요? 우리 한국 정치가 너무 현안에 매몰이 돼가지고 국가와 미래에 대한 어떤 새로운 희망을 만들지 못해가지고 답답하게 국민을 만드는데, 그런 점에서 저는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동문들께서 앞으로 이런 아젠다를 공론화하는데 많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공직생활을 지난 5월 30일로 50년을 쉬지 않고 했습니다. 30년은 정부에서, 20년은 정치권에서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이게 저로서는 참 우리 국가나 사회에 이런 기회를 준 데 대해서 참 감사하고, 그렇다면 뭔가 내가 보답해야 되는데, 그동안 50년간 일하면서 저한테 어떤 경험과 축적이 있었다면 그 중에 내가 가장 정확하게 잘 알 수 있는 것을 우리 사회에다가 돌려드리는 방법이 뭘까 하고 생각해보다가 여러 가지를 다 얘기하면 초점만 그려지니까 가장 중요한 출생률 극복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문제를 이제 가지고 작년 연말부터 약 6개월 동안 저희 국회 직원이 한 5,000명 됩니다. 5,000명 직원들을 정말 휘몰아치듯 같이 손잡고 일해가지고 어느 정도 공영 상반기에 공론화에는 성공한 것 같습니다. 여야 양대 정당이 금년 4월 총선에 가장 정책 공약으로 1호 공약으로 두 당이 다 이 저출생 극복 대책을 제시했고, 윤석열 대통령이 제가 제안한 사회부총리 위원회 조직으로 만들어갖고 될 일이 아니다, 사회부총리 문제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제가 제안한 정책들을 받아들이겠다고 이야기를 하셔서 그 나름의 이제 보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개 내용을 많이 들어보셔서 아실 테니까 좀 빠른 속도로 진행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12월 2일 뉴욕타임즈가 대한민국이 흥망한다라는 제목으로 칼럼을 썼어요. 세계적인 언론이 남의 나라가 소멸한다는 이야기를 거침없이 쓸 정도로 우리 저출생 문제가 국제사회에서 심각하게 받아들여진다는 이야기고요. 조앤 윌리엄스라고 캘리포니아대 법대 명예교수가 이 뉴스를 보고 깜짝 놀라는 모습, 0.6이라는 출생률이 작년 11월인가 나왔는데 그 뉴스를 보고 아니 그런 수가 있느냐, 대한민국 완전히 망했네요, 이런 식의 반응을 자기 유튜브에 올렸는데 이게 그 시점에 세계에서 가장 많은 조회수를 올린 그런 장면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놀라고 이것이 왜 문제냐? 막상 한국에서는 그렇게 하도 얘기를 들어서 그런지 그렇게 충격이 없으신 것 같은데, OECD 여러 나라 중에서 0명대로 출생률이 내려온 나라는 한국이 유일합니다. 그런데 유럽의 프랑스라든가 이런 나라가, 여러분 대학 다니실 때 프랑스가 출생률이 낮아가지고 엄청나게 고민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프랑스의 출생률이 1.9까지 올라갔습니다. 30년간 일관되게 저출생 복덕책을 정권이 어떻게 바뀌든 꾸준히 한 결과죠. 근데 이게 1.7로 떨어지니까 전 프랑스가 난리가 났고, 마찬가지입니다. 유럽의 여러 나라가 모두 인구가 준다는 것 때문에 굉장히 난리를 피는데, 대부분 그런 나라들이 1.5가 출생률이 넘습니다. 일본이 제일 낮은데 1.3이고요.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의 0.7이라고 하는 수치는 정말 이거는 대단한 수치인데, 그런 점에서 이 위기의식을 우리가 제대로 가져야 한다는 말씀드리고요. 왜 우리나라에서 특별히 문제냐 하면, 잘 아시는 것처럼 2차 대전 이후 신생 독립국 중에서 경제 고도성장과 민주화를 이 정도로 이룩한 평화적 정권 교체를 계속해서 이루어내는 그런 나라가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국토가 넓습니까? 자원이 있습니까? 그런데 또 이런 성과를 올린 것은 완전히 그 구성원인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교육열, 또 뭔가 사회학에서 이야기하는 소셜 아버드 모빌리티, 어떻게든지 오늘보다는 내일이 낫고 나보다는 내 자식이 더 나은 삶을 살아야 한다는 그 욕구가 강해서 그것이 부지런하게 만들고, 그것이 또 자녀 교육을 또 정성 들여 하게 만들고,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이만한 성취를 했는데, 그런데 이제 그 핵심 요소인 국민이 줄어들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여러분의 자녀들, 지금 MZ세대라고 보통 부리는 19살에서 29살 먹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결혼을 계속 뒤로 미루고 안 하려고 합니다. 아이를 안 낳으려고 그래요, 대부분이. 그리고 부모들도 네 입장 생각하면 내가 돌봐주기도 힘들고 정말 애기 낳기 힘들겠다, 이렇게 공감하는 부모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진짜 이게 문제다. 이렇게 되면 최근에 많은 사회학자들의 예측처럼 대한민국 정말 소멸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은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정부가 뭐 했냐? 지난 17년간 쓴 돈이 380조, 엄청나게 많이 썼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상당한 규모의 돈인데요. 그런데 이것을 2006년부터 24년까지 통계니까 한 13, 14년으로 쪼개고, 그 다음에 이 안에 우리나라의 엄청난 교육비, 또 주택 관련 예산, 이게 다 포함된 거거든요. OECD의 다른 나라 예산하고 비교를 해보면 대체로 OECD의 그 기간 동안에 저출생과 관련된 예산을 3분의 1밖에 안 썼습니다. 그런 점에서 왜 그랬을까, 이렇게 심각하게 출생률이 떨어지는데, 이거는 5년 단임제가 만들어낸
정치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은 평생에 5년밖에 못하니까 자기 재임 기간 동안에 당장 효과가 나오지 않는 정책에는 많은 돈을 투자하기가 힘든 거죠. 그 대통령 본인뿐만 아니라 예산 당국에서 마지막 초이스를 할 때 대통령께 보고하는 과정에서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만 이거는 해봐야 5년 내로 아무 성과가 안 나옵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그걸 선택하기가 어렵죠. 우리 정치가 너무 근시안적으로 5년 단기 그런 암흑을 가지고 수십 년을 해왔기 때문에 그거로 인한 결정적인 부작용이 줬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우리 MZ세대가 그렇게 느낍니다. 여러 가지 형태의 MZ세대를 대상으로 한 소셜 서베이는 약 65% 가까운 인구가 비율이 이 단기적이고 임기응변적인 정책 때문에 못 믿겠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계적인 석학들이 모두 한 목소리로 한국의 이 저출생 문제는 5년 단임제에 여기에 큰 원인이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또 폴만 명예교수가 프랑스의 성공은 장기간 정권이 그렇게 바뀌어도 30년간 일관되게 추진했던 저출생국 대책의 효과고 한국은 그 거꾸로다. 그런 이야기를 여러 가지 칼럼이나 강의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주택정책 같은 게 대표적인데 윤석열 정부가 작년 7월에 뉴홈이라는 주택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경쟁률이 무려 211대 1이었습니다. 국토부의 관리가 그 211대 1이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국회 국토위에서 보고로다가 어느 의원들로부터 호통을 들었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이게 잘하는 일이 전혀 아니죠. 한 명은 10억이 넘는 로또 이익을 얻는 반면에 나머지 210명은 실망에서 분노로 바뀌고 그 분노가 바로 영끌적을 만들어내거든요. 영끌이라는 게 자기의 부담 상환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은행에서 마구잡이로 돈 빌려갖고 집을 산다는 거 아닙니까? 합리적인 계산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건 분노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고 이런 사람이 많을수록 많을수록 대한민국은 항상 부동산 투기의 수요가 잠재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점에서 실제로 정부가 할 수 없는 일, 우리나라와 같이 세계에서 자유민주당 임금 밀도가 제일 높은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우리는 임금 밀도는 4위지만 국토의 68%가 바이산이라 사람이 살 수 없으니까 가요민족당의 임금 밀도는 압도적으로 세계 1위입니다. 그러면 주택의 상대 가격이 비쌀 수밖에 없는데 그런 나라에서 왜 역대 정부가 임대주택을 갖고 해도 한계가 있을 텐데 임대주택을 한다고 말만 해놓고 전부 분양주택 쪽 요소를 가미했을까요?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5년 단임제 때문에 그런 거죠. 5년 단임제를 해야 당장 인기가 있는 분양주택을 가지고 정치적 지지를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간단하게 그러면 역대 5년 단임제를 없애버리면 될 거 아니냐. 그런데 그게 간단치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박정희, 이승만 두 대통령의 불행을 겪었던 경험 때문에 80년 헌법을 만들 때 가장 고치기 어려운 헌법으로 만들었습니다. 세계에서 우리가 가장 강한 경성 헌법입니다. 우선 국회의원 300명 중에 제적의원 3분의 2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200명의 찬성을 받으려면요 국민 90%는 동의해야 가능할 겁니다. 그런데 이 개헌에 관한 어떤 형태의 여론조사를 해봐도 언론에서 도와주고 많은 노력을 역대 국회의장들이 저희 전임 의장들이 5분이 전까지 많이 해봤는데 항상 65% 안쪽이에요. 60%에서 65% 사이에요.
왜 그런가 하고 FGI를 해보니까 이런 응답이 한 20-30%가 나오는 게 뭐라고? 여태까지 개헌문제는 전부 권력의 배분에 관한 거거든요.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어떻게 하면 국회로 좀 넘기느냐, 이거를 많은 전문가들이 그런 건의를 하니까 그거를 가지고 되게 논의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안 하는 국민이 20-30% 있어요. 학자들은 내각 책임제를 훨씬 선호하지만 여론조사를 해보면 80-90%가 내각 책임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어디에 비롯됐냐 하면 국회 그 사람들은 더 문제가 많은데 그러다 진짜 나라 망해. 헌법이 잘못돼서 그런가? 실제 운영을 잘해야지. 국회의원 못 믿어. 이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치가 어느 정도 신뢰를 회복하기 전에는 권력 배분에 관한 개헌을 포기하는 게 낫다. 10년이 넘게 노력을 했는데 계속 실패했습니다. 어떤 대통령은, 모든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는 다 헌법을 고치겠다고 했지만 한 번도 그걸 관철한 사람이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은 4년 중임제로 고치고 5년 단임제를 하나만 고치자고 했는데 그것도 실패했고, 또 문재인 대통령은 전문을 포함해서 부치까지 전 조문을 고치는 걸로 했다가 그건 국회에서 심의도 못 해봤습니다. 사회적 갈등이 워낙 커서. 그래서 저는 이 개헌의 논의로 출발하면 이것도 또 실패한다. 그래서 이것만, 저출생만을 대상으로 하는 개헌을 저는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5년 단임제를 직접 고치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대통령이 들어도 헌법의 명문으로 저출생의 대책을 아주 구체적으로 열고 해놓고 그걸 안 지키면 정치적 책임뿐만 아니라 탄핵까지도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아주 구체적인 법적 의무로 헌법의 규범성을 확대하는 것밖에 답이 없지 않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됐다는 말씀드리고요. 이제부터 그럼 뭐로 고쳐야 되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애기 낳으려면 제일 중요한 건 보육 환경을, 보육 정책을 혁신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는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이 지난 5년간 25%가 줄었습니다. 출생률이 떨어지니까 장사가 안 되니까 어린이집 한 사람이 남는 거고, 언론에서는 또 계속 어린이집 교사들의 학대하는 것만 보도하거든요. 그런데 그 실제 조사를 해보면 우리나라 이직률이 가장 높은 직업이 어린이집 교사입니다. 그런 점을 모두 고려해보면 제가 만나본 어린이집 교사들은 또 어린이집 원장들은 정부가 지원을 하긴 하는데 차라리 인건비를 100% 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여러 가지 명목으로 찔끔찔끔 주는데 그거 가지고 운영을 하고 그러는데 실제 소요경비가 100이라면 한 70에서 80 정도를 지원하거든요. 중앙정부, 지방정부 다 합하면. 그런데 인건비로 주는 것은 그 중에 한 10%, 20%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원장 입장에서는 돈을 남기는 유일한 방법은 선생을 늘 쓰는 수밖에 없거든요. 선생을 조금 쓰고 월급을 늘 줘도 되는 선생을 쓰는. 그러다 보니까 엄마 입장에서는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이 자꾸 줄어드는 거죠. 안 되겠다. 독일 모델로 가자는 게 제 주장인데 독일은 교사들의 인건비는 100% 정부가 준다. 그래서 인건비를 100% 주려면 가장 선행해야 할 과제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지금 교육받은 자격 기준이 다릅니다. 유치원 선생은 4년제인데 보육학과 교육학을 공부했고요. 어린이집은 대개 2년제 졸업자들입니다. 이건 보육학만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의 대학원에서 국비로 어린이집 교사들을 더 연수해서 시험을 봐서 자격을 유치원 교사와 똑같이 주자. 왜냐하면 지금 역대 정부가 유보통합을 진행하고 있어서 어차피 어린이집과 유치원 교사는 같은 자격 기준으로 해야 됩니다. 이걸 정부가 빨리 해서 그 인건비를 전액을 지급하자. 그러면 원하는 대로만큼 선생님을 계속 정부가 공급해 주니까 이제는 보육의 질이 떨어지는 그 문제는 해결할 수 있고 또 숫자 늘리는 문제는 또 이런 방법이 있을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전국의 어린이집이 25%나 세금 줄었다는 이야기고요. 그럼 이걸 어떻게 메꾸느냐? 저는 우리가 그 인건비를 정부 국가가 지급하기만 하면 자격을 갖춘 교사를 원하는 숫자대로 공급해 줄 수 있으니까, 그러면 도심의 많은 종교 시설이 거의 평일날에는 이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그렇고요, 또 가톨릭 성당도 그렇고, 요새는 불교도 많이 도시로 포교당 형식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종교 시설을 어린이집 시설로 그냥 쓸 수 있도록 법만 고쳐서 인가를 해주자. 그러면 종교 시설 입장에서는 포교 활동에 도움이 되면서도 이 전체 비용의 80% 차지하는 인건비는 자격을 갖춘 선생을 나라에서 공급해 주죠. 그 다음에 시설은 놀고 있는 도시에 있는 시설을 쓰면 되죠. 그리고 종교단체의 큰 강점은 자원봉사자가 많기 때문에 이 어린이집, 특히 영아 보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의 손이 많이 갑니다. 하루에 이 한 아이를 한 선생님이 2시간 이상 보면 그것도 힘이 듭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 기준이 영아의 경우에는 한 선생이 한 아이만 맡아서 볼 정도로 충분한 선생님을 공급해야, 그래야 부모님들이 안심하고 맡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손주들 어떻게 키우십니까? 대개 할아버지 할머니가 돌볼 때도 혼자서 하루 종일 관심 갖고 관찰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자기 부모에게 맡긴 것보다도 더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그것은 저는 종교시설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랑과 정성으로 하게 되면 종교시설끼리 그 서비스의 질을 가지고 경쟁하게 되고, 그것이 자기들이 종교의 포교 활동에도 도움이 되니까, 이렇게 하면 우리가 필요한 어린이집을 도심지에서 빠르게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어야 되는 문제가 더 심각하고 어렵습니다. 아무리 제도를 만들어 놔도 우리 사회의 치열한 경쟁 문화에서는 산모 본인뿐만 아니라 산모 남편이 휴직을 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제도는 열어놔도 그거 휴직하면 우선 남편의 봉급이 부인의 봉급보다 한 20% 많은데 그것의 80%밖에 못 받으니까 그만큼 경제생활이 어려워지죠. 그리고 남편이 승진하는데 지장이 있고, 산모 본인도 오랫동안 비워놓을 수가 없습니다. 제 딸이나 며느리도 맞벌이 부부인데 한 3개월 지나니까 악착같이 회사에 나가더라고요. 자기 자리가 오래 비어있으면 그러면 경력단절이 되죠. 아무래도 이런 점을 모두 고려해서 프랑스에서 제도적으로 실시했고, 또 일본의 이토주 상사라는 회사가 하나의 좋은 경험 사례를 얘기합니다. 저 빨간 줄이 이토주 상사의 출생률인데요. 10년 전에 이토주 상사가 출생률이 일본 전체가 1.4였을 때 0.6이었습니다. 그런데 이토주 상사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일본에서 제일 큰 종합무역 상사 아닙니까? 전 세계를 상대로 비즈니스를 하다 보니까 사무실 건물을 24시간 열어놓고 교대로 근무하고, 이 환경 때문에 출생률이 저렇게 떨어진 거죠. 근데 이게 출생률만 떨어진 게 아니라 생산성도 크게 떨어지니까 경영진에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대혁신을 합니다. 우선 사무실 문은 무조건 저녁 8시면 닫고 아무도 다 쫓아내고, 요새는 컴퓨터로 집에서 또 밖으로 전 세계로 전화하고 일하는 것이 다 체크가 되니까 그 집에서 해라 하는 걸로 바꿔서 산모나 그 사무뿐만 아니라 모든 전 직원의 완전 자율근무제를 선택했습니다. 시간제 근무도 좋고 재택근무도 좋고 지 편한 대로 하게 해라. 그러니까 노사계약을 그렇게 체결한 거죠.
그렇게 해서 10년이 지났더니 놀라운 결과가 나온 것이 일본의 나라 전체의 출생률은 1.3으로 떨어졌는데 이토 상사는 무려 3배가 오른 1.97이 됐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생산성이 이 10년 기간 동안에 5.3배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한국에서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직장 문화가 일본하고 아주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프랑스의 경험, 일본 이토 주상사의 경험과 같이 전 사원이 적어도 임신했을 때, 그러니까 출산 1년 전부터 출산 후 아이가 첫 학교 가기 6년 동안, 그러니까 모두 7년 동안은 노사협약에 의해서 걸려놓았어요. 자기가 편한 대로. 그냥 각각의 입장이 다르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처럼 빨리 직장에 복귀하고 싶은 것은 보편적이지만 장애병무가 있는 집도 있고 또 경제적으로 여유가 좀 있어서 개인적으로 보험을 쓸 수 있는 집도 있고 뭐 형편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각각의 형편대로 노사협약을 통해서 자기 편한 대로 아기를 낳고 키우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 근로계약을 맺고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아마 기업들이 손해가 날 겁니다. 그러면 그 나오는 손해를 정부가 재정에서 부담해주자. 그런데 이토 상사의 경험을 보면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대기업은 돌아가고 싶은 직원들이 줄 서 있으니까 오히려 생산성이 좀 높아졌거든요. 그러니까 대기업은 보전해줄 필요가 없고 중기업, 소기업, 공직 이런 사람들만 좀 보전해주면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고요. 두 번째가 사교육비가 우리나라가 많이 듭니다.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뉴욕타임즈의 그 내용을 읽어보면 Is South Korea disappearing 하는 내용을 보면 그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전 세계에 유료가 없는 살인적인 사교육비 이 문제를 한국은 해결할 능력이 없다. 이걸 해결하지 못하면 한국은 반드시 손해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여론조사에서 보면 둘째 아이가 크면은 애 둘을 키우려면 월급의 평균적으로 절반이 학원비로 들어간다. 이게 실제 대부분의 가정의 사례입니다. 그리고 여기 서울 기준 월평균 사교육비가 71만 원이고 사교육 참여율이 78.3%니까 이 사교육비 10,000원이 들면 0.012명 그러면 막 단순히 곱하기 해석될 일은 아니지만 10만 원이라면 10만 원이 줄면 0.12명이 는다고 가정하면 우리가 우선 당장 1.0이 넘기는데 1.3으로 회복하는데 현재 0.7이 1.3으로 회복하는데 한 60만 원만 사교육비를 깎으면 그러면 산술적으로는 회복이 되겠네 이런 계산이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사교육비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거죠. 아이를 낳고 키우는데 부모들 입장에서 학원을 쪼아매는 것은 그 학원비를 어떻게 감당하지? 그 문제를 무시할 수가 없고 이거를 정부가 어떻게든지 해결해 줘야 되는데 그 기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내년부터 수학하고 영어하고 정보 세 과목을 우리 대한민국 전 지역에서 AI 교과서로 가르칩니다. 이렇게 된 것은 과거 우리 교육의 보편성 측면에서는 세계적으로 상당한 수준을 갖췄는데 수월성 측면에서 학부모들의 욕구를 니드를 전혀 만족시키지 못해서 학부모들이 전부 학원에 의존했거든요. 근데 학원이 여러 가지 불침이 있었습니다. 맨 처음 한 20년 전에 우리나라 학원은 전부 선행 학생, 중학교 2학년 학생한테 고등학교 2학년 공부를 미리 가르치는 이 엉터리 공부를 시키다가 그 다음에 여기에 불만을 품은 지식인 부모들이 아이를 외국에 유학 보내는 전략을 선택했다가 유학 가보니까 아이들 망가지고 가정도 망가진다는 사례가 자꾸 나오니까 그리고 별로 효과도 없고 그
그래서 다시 한국에 들어와서 한국에서 좀 교육 환경이 좋다는 학교들에 집어넣는 것이 요새 필요고, 그렇게 되는데 이게 돈이 엄청나게 드는 거죠. 1년에 등록금만 4천만 원씩 든답니다, 중학생교가. 그렇게 하니까 그런 학교에서 어떻게 가르치나 보면 소위 핵심 역량 위주의 교육이라 그래서 요새는 웬만한 지식과 정보는 구글에 또 네이버에 들어오게 보면 다 있으니까 외우라고 하는 선생이 보면 바보죠. 외울 필요가 없는 것을 찾아보는 능력을 키워주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래서 아주 중요한 것을 피부로 알고 느끼도록 가르치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 독서 역량을 토대로 한 토론식 수업이었는데, 거기에서 완전한 선생님이 나온 것이 소위 펜티엄급 컴퓨터에 의한 AI 공교육입니다. 지금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이 줄기는 줄었어도 합하면 500만 명이나 됩니다. 이 500만 명의 학생을 하루에 한 가지씩만 AI 선생님에게 질문해도 500만 개의 질문이 나오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500만 개를 했는데, 대부분의 학생은 한 번 질문 답으로 만족하지 못하니까 두 번, 세 번 할 겁니다. 그럼 하루에 1000만 개 정도의 질문이 매일 측정이 되는데, 이것은 측정이 하나하나 있을 때마다 펜티엄급 컴퓨터에 의해서 그 지식과 정보가 언제나 최적화됩니다. 항상 모든 이용자가 최적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는 선생님이거든요. 그런 컴퓨터가 엄청난 용량의 컴퓨터가 있는데, 이것은 사교육이 비싸서 자기들 돈으로 빌릴 수도 사기도 어렵고, 또 더 근본적으로는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선생님과 AI 학생 사이에 질문하고 답변한 것은 사교육의 정보로 유출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사교육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대표 발의를 해서 교육위원들하고 함께 토론을 하고, 저는 전국의 교육감들이 반대하고 있습니다만 교육감들을 설득시켜서 지방정부의 지금 교육 재정이 무려 23조가 남아더라고 합니다. 중앙정부는 올해 돈이 없어서 70조를 빚을 내서 운영하지 않습니까?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교육 재정에서 적어도 AI 공교육에 필요한 선생님을 양성하는, 선도교사를 양성하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선도교사 양성 비용으로 5,300억을 금년부터 투자해서 지금 교육부가 열심히 선도교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AI 교과서를 가르쳐야 되니까요. 이것을 빠르게 전 과목으로 확대하면 저는 여기서 기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AI 선생님은 교사에게 완전한 정보를 항상 제공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수준별 학습도 가능하고, 이때의 선생님은 이제 더 이상 인스트럭터도 아니고, 과거에는 가이더 역할을 핵심 역량 위주의 교육에서 했는데, 이제는 가이드의 영역을 넘어서서 이 클래스 디자이너의 역할을, AI 선생님이 제기해주는 많은 좋은 자기가 가르치는 과목과 관련된 정보를 잘 모빌라이즈 해가지고 학생들이 모두 자기 수준에서 피부로 느껴 알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잘 가르치는 디자이너의 역할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이 기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임대주택만 꾸준히 공급했으면 우리의 주택 위기는 해결됐을 겁니다. 싱가포르 이완용 수상은 제가 박정희 대통령이 저에서 책을 하나 쓰고 있는데 거기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참 60년대 초에 군사혁명으로 정권을 잡고 전 세계 다른 나라의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전 국민에게 우리도 잘 살 수 있다는 희망을 주고, 새마을 운동과 수출 촉진 운동에 모든 국민이 참여하게 해갖고 고속 성장의 기적을 이루었거든요. 참 그런 점에서 뛰어난 리더십을 발휘했는데, 두 가지를 완벽하게 잘 못했다고 저는 생각하는 것이, 첫째는 주택 정책. 대한민국과 같은
국토의 보존 여건 속에서 가용민주당 임금밀도가 세계에서 제일 높은 나라에서 주택을 절대로 시장에다 맡길 일이 아니라 싱가포르처럼 대만처럼 공공임대주택을 지어서 주택이 필요한 사람에게 공급해줘서 최소한도 그 임대주택의 비율이 20%만 되면 주택가격이 저렇게 폭등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정책이 처음부터 주택을 시장에다 맡겨서 사기업에서 공급하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주택을 펴고, 두 번째가 교육입니다. 교육도 사기업에 의존을 했는데 선진국 어느 나라에 가도 선진국의 대부분의 지식, 학술, 산업 그 기업들은 많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많은데 그 나라의 교육 산업들은 전부 B2B 영업을 합니다. 기업과 기업 간에 각자가 개발한 여러 가지 정보와 노하우를 잘 결합해서 좋은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품을 만들면 이것을 국가와 지방정부가 돈을 주고 사서 쓰게 됩니다. 그러나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을 상대로 가르치는 것은 그건 기업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정부가 해야죠. B2C는 정부의 역할, 중앙정부든 지방정부든 정부의 역할이어야 되는데 우리는 무식하게 기업이 직접 한 사람 한 사람을 가르치게 하니까 돈 있는 사람만 좋은 교육받고, 그러다 보니까 생각보다 저렇게 천정부지로 많이 드는 잘못된 정책을 오랫동안 너무 펴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공공임대주택이 그동안 한다고 했는데 8.4%밖에 못 지었습니다. 그것도 무려 61%가 13평 이하고 사람들이 선호하는 25평 이상, 85평방미터 이상은 0.06%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이 도심에서 직장 가는데 1시간 이상 걸리는 먼 구석지기에다가 그린벨트 완화해갖고 확 집을 짓는다고 거기다 몰아지니까 빈민촌이냐 이게 낙인효과 같이 끼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선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이 주택 문제가 나쁘지가 않는다 해서 저는 이제 냉정하게 분석해보면 국가가 우리나라와 같은 여건에서 절대로 분양주택을 전 국민에게 공급해 줄 수 없습니다. 그 기적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5천만에게 어떻게 이 좁은 땅덩어리에서 모두 집을 분양해 줍니까? 필요한 사람에게 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정책으로 바꿔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 그동안 잘못됐던 정책을 전부 스크린해서 하나로 통합해서 통합된 공공임대주택으로 가고, 그 다음에 그 임대주택이 집주거리가 30분, 자동차로 30분 이내에 정주여건이 좋은 그런 도심에다 건설을 해야 된다. 그리고 면적도 사람들이 살 수 있게 20평, 30평, 40평의 세 가지 유형으로 공급해서 가족 수에 따라서, 그 다음에 또 생애 주기별로 본인이 희망에 따라서 늘려가서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15년 전부터 이 정책을 교육부에 가서 과장회장 다 나누고 강의도 하고 별짓을 다 했습니다. 그래 건설업계하고 제가 협의해갖고 임대주택을 짓는 여러 가지 대안을 만들어서 국토부에 가서도 발표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올림픽대로를 저 압구정동에서부터 반포까지를 지하화하는 겁니다. 그걸 지하화하는 목적은 현재 강변에 있는 아파트 대개 30층 기준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한강변까지 최대 100m 정도 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아파트의 그 뷰가 좋아지고, 그 다음에 현재 30층형으로 되어 있는 거를 60층으로 2배로 올려주면 그 아파트 가지고 있는 사람의 재산 가치가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불만이 없겠죠. 다 따라올 겁니다. 그 대신 지금 그 압구정동 한양아파트, 현대아파트부터 반포아파트까지 현재 차지하고 있는 그 땅을 정부가 매수해서 거기에 임대주택을 지으면, 제가 계산해보니까 60층으로 짓게 되면 한 10만 원을 질 수가 있습니다. 그 지역이 지금 현재 서울에서 가장 학군도 좋고 정치여건도 좋다는 지역 아닙니까? 왜 그런 데다가 임대주택을 못 짓냐 이거죠. 또 한 가지 대안을 제가 제시한 것은 수도권에 나라가
골프장을 갖고 있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나라 같이 국토가 좁은 나라에서 왜 정부가 골프장을 갖고 있습니까? 뉴서울 88 이거 서울까지 대개 30분 40분이면 갑니다. 그래서 제가 그 골프장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정부 재정에는 1원도 기여를 안 합니다. 워낙 역대 사장들이 맨발을 많이 팔아먹어가지고 골프장을 팔 수도 없어요. 팔라고 계산해보니까 판돈으로 그 멤버들한테 자기들이 낸 돈 돌려줄 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면 동의를 받아서 그 멤버들의 동의를 받아서 거기를 임대주택 단지로 만들자. 골프장 만나고 골프장 가뜩이나 많이 늘어나는데 수도권에 꼭 정부까지 골프장을 해야 되느냐. 땅이 무조건 나라에서. 그러면 페어웨이가 바로 지으면 됩니다. 배수도 잘 되고요. 경치도 좋고 그럼 주택 평당 단가도 확 떨어질 거 아닙니까? 대지조성비가 안 드니까. 그러면 얼마나 쾌적한 주택지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올림픽대로 뒤에 새로 짓는 임대아파트는 30대, 40대 이하 젊은 직장인들을 위한 임대주택으로 그 다음에 이 수도권의 골프장, 정부가 갖고 있는 골프장의 임대아파트 한 10만원, 각각 한 20만원가 되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그 20만원에는 우리 같은 사람, 은퇴한 사람들 또 좀 시간 여유가 있는 사람들 살게 하면 되지 않냐. 이렇게 하면 수도권의 전반적인 주택 가격을 안정화시키는데 대부분의 나라가 임대주택이 20%가 되면 주택 가격이 안정이 됩니다. 범퍼가 없어서 우리 이렇게 폭등을 하는 거거든요. 그걸 가져가는 거고요. 참 우리가 너무 이 위기를 무감각하게 무기력하게 대처를 못해 왔긴 한데 제가 4월 초인가요? 4월 2일인가 3일에 주형환 현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재경부에서 제 밑에 있었습니다. 이제 거기 부총리급으로 발령받아서 왔다고 인사하러 왔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와서 인사하는 도중에 4월 12일 총선인데 총선 끝난 다음날 윤석열 정부의 저출생 대책을 발표할 겁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당신 언제 발령났지? 그랬더니 아직 한 달이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또 실패한다. 역대 정부가 왜 실패했냐? 단기적인 안목으로 당신이 좋은 아이디어를 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국민의 공감대, MZ세대가 동의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가지고 국민 80, 90%가 그렇다면 생각을 바꿔보겠다 할 정도의 정책을 만들어서 공감대를 만드는 일이 더 중요한 게 서두르지 말고 급할수록 서두르지 말고 윤석열 정부 임기 내내 그 공감대를 만드는 일만 해서 그 공감대가 만들어진 걸 헌법에다가 개정을 반영하는 것을 3년 뒤에 지원실 대통령 선거 때 하면 돈 한 푼 안 들이고 올 수 있지 않냐. 그래서 제가 그 주장을 했고, 근데 윤석열 정부가 여러 가지 그런 점에서 이제 아마 제 건의를 좀 많이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이거까지만 받아들이면 저는 될 것 같은데 이거는 국민 정부가 동의해야 되는 건데 아예 제가 개헌안을 만들어 봤습니다. 헌법은 현재 10장으로 끝나는데 130조 그 조문이 굉장히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추상적이고 선언적이어서 실제 기본 효과는 없습니다. 여기 김인규 부회장이 계시지만 역대 정부마다 자기가 언론의 자유를 최대로 보장했다고 그러는데 역대 정부 모두 언론 노조는 맨날 싸웁니다. 그러니까 그런 헌법, 왜 추상적이고 선언적인 헌법은 그런 걸 저출생 대책에 하면 효과가 없습니다. 아주 구체적인 정책이어야 하는데 제가 그래서 11장을 지속가능한 인구정책이라고 하고 그 첫 조는 이 장의 전체 조문을 해석하는 기본이 되는 국가의 의무로 국민의 임신, 출산과 양육을 지원할 의무를 국가가 지고 국가는 국민이 가족 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노력할 의무를 진다고 총괄 조항을 두는데 중요한 건 132조의 4개의 항입니다. 첫째로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조문화했습니다. 국가는 의무교육을 받기 전 아동의
보육에 필요한 인건비를 지급해야 한다. 보육 인건비 국가 지급이고 이걸 안 지르면 탄핵시킬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구체화해요. 두 번째, 국가는 임신, 출산 및 양육을 위하여 법률이나 노사 협약 등으로 마련된 각종 유연근무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해야 한다. 완전 유연근무제 도입이죠. 또 세 번째, 국가는 첨단 기술, AI 공교육을 등을 혁신하고 사교육 의존도를 낮출 수 있는 정책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 네 번째, 국가는 가족 생활을 위하여 주택이 필요한 모든 국민이 공공임대주택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이렇게 조문을 구체적으로 만들어서 시행하면 고의로 예를 들면 공공임대주택을 안 쓰고 또 예산으로 분양주택을 쓴다. 그러면 저는 그것은 그 정권의 그 장관과 그 정권의 대통령은 저는 탄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헌법의 구체적인 기본성을 가진 의무 조항을 두는 것을 입법화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이제 말씀드린 것은 이렇게 헌법을 고쳐보자는 건데요.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고쳐도 최소 10년은 지나야 효과가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 이 출생대책의 특징이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10년 사이에 대한민국이 먼저 지사교육을 해버리면 어떡하죠? 우리가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빅10에 들어갔는데 빅20로 밀고 빅30로 밀려서 국민이 실망하면 어떡하죠? 근데 그런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올해 통계청이 발표한 우리 제조업과 서비스 분야에 수렴된 인구 부족이 53만 명이라는 통계를 발표했습니다. 이 인구가 부족하면 방법이 없는 거죠. 생산 요소에 가장 중요한 것이 저렇게 53만 명씩이나 부족하면 성장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소비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경제는 계속 축소 사회로 가는 것이죠. 저는 이것을 해결하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가장 시급한 책임이다. 축소 사회로 가는 한국 경제를 최대한 잘 관리해서 축소 사회로 가는 속도를 늦춰서 저출생 대책의 효력이 생기는 10년까지 버티게 만드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몇 가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첫째는 전 세계에서 그동안 이민 정책의 가장 소극적인 나라 그러면 대표가 호주였죠. 두 번째가 카나다였습니다. 세 번째가 일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거꾸로 이 세 나라가 가장 적극적으로 세계 각국으로부터 우수한 직업 전문 인력을 이민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좀 위기의식을 우리는 너무 이전에 대해서 둔감해요. 어차피 경제활동 인구가 줄어들면 세계에서 잘 훈련된 인력을 우리가 들여다 써야 되는데 지금처럼 3D 업종명으로 낮은 수준의 인력을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잘 훈련된 인력을 써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ODA 자금을 쓰자는 것이죠. 올해 ODA 예산이 무려 6조 3천억이나 되고 매년 1조 이상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돈을 그 나라들을 제가 국회의장 되고 한 40여 개 나라에 가서 그 나라 최고 지도자들하고 얘기해보면 한국에 대해서 가장 바라는 것은 자기 나라 젊은이들 좀 교육 훈련시켜가지고 훈련된 엔지니어 만들어달라는 게 최우선이에요. 한국은 과학기술이 앞섰고 뛰어난 행정력이 있으니까 또 교육 효과가 큰 나라니까 이렇게 해달라는 거죠. 그러면 잘 된 거죠. 우리가 필요한 인력을 포함해서 세계 각국의 고등 교육을 받은 전문 인력을 상대로 우리 예를 들면 제가 고용노동부가 전국에 44개가 직업훈련 교육기관을 가지고 있죠. 그걸 영어로 뭐라고 요약하는데 단어가 폴리텍. 제가 폴리텍 대학 이사장을 한번 만나서 의논을 했고 본인이 아주 하려고 해요. 서울대학 교수, 동태 교수 출신인데 근데 이 이야기를 총리한테도 하고 외교부 장관, 노동부 장관 다 좋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마 이게 될 것 같아요. 제가 다음 주에 폴리텍 대학을 가서 똑같은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폴리텍 대학의 해외 사업부를 만들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단기 직업 교육으로 가장 성공한 학교가 폴리텍 대학이거든요. 그 폴리텍 대학의 그 해외 사업부에서 우리 원조를 받는 나라에 우리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 분야 그 제조업 분야의 전문 인력을 양성해서 이제 우리에게 쓰는데 이러려면 빨리 이민법을 완화해야 됩니다. 저는 사회부총리가 생기면 정부 조직법을 고쳐가지고 이 이민법의 소관을 법무부에다 맡기면 안 됩니다. 법무부는 실질적으로 보수적일 수밖에 없는데 속도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사회부총리한테 맡겨야 사회부총리가 경제 전체의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이민법을 고칠 수 있다. 생각이고요. 두 번째로 변별로 안 들고 쓸 수 있는 것은 우리나라의 총 여건의 하나가 인구는 5천만인데 재외동포가 708만 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세계에서 재외동포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제가 해외에 갈 때마다 재외동포 간담회를 하거든요. 참 대단들 하세요. 우리 한국 분들 피지선부터 중동, 아프리카 어느 나라에 가든지 그 나라의 선교사들, 기업인들, 재외동포들이 많은데 전부 하나같이 잘 사세요. 정말 열심히 살고 성공한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대부분 한국을 상대로 또 네트워크를 가지고 비즈니스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분들이 가장 원하는 게 복수국적으로 허용해 나가는 거예요. 현재 G20 국가 중에 복수국적 허용하지 않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왜 우리가 재외동포가 이렇게 간절히 원하는 복수국적을 왜 뭐 때문에 허용 안 해주냐? 뭐 군대 의무가 있다, 건보재정에 악영향을 준다. 그래서 건보재정은 법을 이미 고쳤습니다. 6개월 이상 한국에 계속 거주하지 않는 사람은 건강보험 혜택 못 받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걱정 없이 이걸 낮출 수 있는데 최소한도 40세까지 낮추는 것이 지금 법무부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이것도 저는 사회부총리를 동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국적법을 고쳐야 되고요. 세 번째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우리 국방안보 문제입니다. 우리 50만 국군 그랬는데 이건 뭐 도저히 불가능하고 40만도 유지가 힘듭니다. 10년 후에는. 그러면 30만을 대개 목표로 잡고 관리해 들어가야 되는데 그 대신 과학구나 기술구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그런 여건이 갖추어진 것이 소위 인공지능 기술 혁신에 따라서 전쟁 양상이 지능화 전쟁으로 바뀌어서 미래의 전장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에 각국이 병력을 늘리는 건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과학구나 기술구나가 더 중요하고 마침 우리가 지난 30년간 세계에서 가장 많이 국방비, 방위비를 지출한 나라 아닙니까? 그 부각 때문에 우리의 방위산업 수준이 빠르게 세계적인 수준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해서 이제 병력을 징병제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징병제 가지고는 도저히 30만을 모을 수가 없으니까 이제 모병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18개월로 되어 있는 현재 대학생이 80%로 되어 있는 이 병장 이하 징병제의 근무기간을 빠르게 줄여야 된다. 1년에 한 2, 3개월씩 줄여도 부정된다고 생각합니다. 줄이고 그 대신 부사관과 초급장교에 대한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서 병장을 200만 원씩 준다는 건 정치권이 크게 잘못한 겁니다. 그 사람들 돈도 받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한 달이라도 근무시간 줄여주는 걸 원하죠. 다 대학생이 80%인데 제대하면 학교로 복학해야 되는데 18개월을 과감하게 줄여서 저는 5년 내에 12개월 이하로 줄여버리고 그 차이를 부사관과 초급장교로 가게 하도록 특히 AI 드론 로봇 첨단 군사 장비를 활용할 수 있는 숙련된 부사관과 장교를 적극적으로 모집하고 여기에 여성 인력을 대폭 활용해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한 연봉 인상, 정년 연장, 주거 지원 강화, 확실한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국방위 이 정치 20년 중에 10년을 제가 국방위에 하면서
이걸 주장했는데 잘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장관들한테 물어보면 우리나라 별 하나 줄이는 거 장관도 힘듭니다. 그런 얘기를 자주 하세요. 이해가 가요. 수십 년에서 별 따는 게 목표인데 그 별 숫자를 줄이면, 근데 별을 안 줄이면 병력을 줄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가분수 군대가 되면 옛날 국민당이 공산당한테 왜 졌습니까? 장교만 많아서 진 거 아니에요? 가분수가 돼서. 그런 군대가 되면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결국은 시간이 걸려도 과학구나 기술구나 하는 핵심 엘리트 계층을 키워내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교육부총리 할 때 이스라엘을 방문해서 이스라엘의 탈피오드 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유대어로 최고 중에 최고라는 뜻을 가졌는데, 전국에서 50명 정도의 고교 졸업생 중에 최고 우수한 사람을 장학생으로 뽑아서 히브리 대학에서, 이스라엘 최고의 대학에서 구사과학 기술을 가르치고 의무 공부를 시킨 다음에 사회에 내보낼 수 있게 만들었는데, 그 사회로 나온 사람, 이스라엘 군은 완전히 탈피오드 출신들이 완전히 장악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 강국을 유지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나스닥에 상장하고 있는 성공한 기업의 거의 70~80%가 다 탈피오드 출신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국회의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을 방문하고 탈피오드를 가서 자세히 살펴보고 우리도 이걸 도입하자. 그래서 이 법을 제가 대표 발의해서 입법을 하고, 지금 26년에 첫 신입생을 뽑는데 우리는 30명 규모로 시작해보자. 그래서 이 30명을 하는데 카이스트에서 군사과학 기술 가르치고, 육군사관, 해군사관, 공군사관, 세계 사관학교에서 1년에 여름방학 한 달, 겨울방학 한 달, 두 달씩 4년이면 8개월을 군사교육을 시키면 이제 장교로 임명하고, 이 졸업장, 카이스트 졸업장, 사관학교 졸업장을 가지고 6년간 의무 복무하고 본인이 장기 복무를 선택하게 해주자 하는 안으로 지금 카이스트가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축소사회로 가는 정책은 현재 한국이 가지고 있는 과학기술 경쟁력을 높여서 우리 경제의, 우리 기업들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효과적인 대책이 되겠죠. 임금은 주는 대신에 생산성을 높여서 극복을 해야 되니까요. 전 세계는 잘 아시는 것처럼 첨단 과학기술을 누가 선점하느냐, 누가 세계 1등이 되느냐. 왜냐하면 2등을 다 주니까 1등이 되느냐 하는 것을 가지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첨단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미래 한 30년, 앞으로 30년을 이끌고 갈 첨단 과학기술 분야가 제가 보기에 한 30여 개 분야로 지금 예측이 됩니다. 그 30여 개 분야 중에서 우리나라가 현재 한 4가지는 세계 1위라고 인정받고 있습니다. 조선이 그렇고요. 또 디스플레이가 그렇죠. 메모리 만들체가 그렇죠. 또 하나 뭐 있는데, 원자력 발전소 건설과 운영. 이런 4가지는 확실히 세계 1위가 돼 있고, 앞으로 한 5년 내에 잘하면, 잘만 투자하면 1위로 갈 수 있다고 보통 많은 사람들이 예측하는 것이 미래형 자동차, 특히 배터리 관련 분야, 그리고 또 요새 많이 나오는 AI에 기초가 되는 HBM이 다 우리나라 회사들이 없이는 안 되니까 그 분야 뚱뚱 몇 개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분야에 대한 R&D 투자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하느냐인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세계에서 1등하는 것만 살아남기 때문에 한국 학자들만 많았고 한국의 엔지니어만 아무리 많았고 해도 문화적인 동질성에서는 창의적인 게 잘 안 나옵니다. 세계에서 1등을 하려면 세계 각국의 최우수한 석박사급 엔지니어를 누가 그 분야에서 전문가를 많이 가지고 있느냐로 선택을 하거든요. 그런데 세계 각국의 이 우리나라로 올 만한 사람은 연봉이 다 5억이 넘습니다.
절대로 혼자 안 합니다. 군대 가는 것도 아니니까. 가족하고 함께 오는데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족하고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정치 여건을 갖춘 나라는 수도권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그것은 영국도 마찬가지, 프랑스도 마찬가지,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세 나라가 다 옛날에는 우리처럼 지역균형 발전을 해가지고 수도권 투자를 억제하다가 안 되겠다. 중국이 속도가 너무 빠르고 이러다가는 우리가 완전히 이류 선진 국가로 밀리겠다고 결심하고 영국이 제일 먼저 런던 테크시티를 만들어. 그래서 모든 R&D는 런던에 집중했습니다. 왜냐하면 세계 최고 수준의 석박사고 영국도 런던 아니면 안 오겠다는 거예요. 프랑스가 그걸 따라서 바로 런던 파리라고 해갖고 파리 회기 전략. 그 다음에 일본이 도쿄 테크시티에서 그걸 토대로 일본 경제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요코야마 히나토미라이 28만 평의 폐항구에다가 비용의 50% 투자 비용의 50%를 일본 정부가 준다 그러니까 한국의 삼성전자, LG, SK 다 그걸로 갔습니다. 첨단연구소가. 제가 그걸 보고 왜 의식을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반도체에서는 일본보다 떨어질 게 없는데 왜 우리나라의 첨단 반도체 관련 연구소가 일본으로 가야 하는가? 우리가 일본의 과학자들을 우리나라로 불러야 맞는데, 근데 우리나라에 그런 여건을 갖춘 곳이 있습니다. 경기도 남부에 우선 삼성전자 본사와 공장, 하이닉스 공장, 또 용인과 평택에 1000조를 투자할 계획이 발표되어 있고 추진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50%를 공급하는 클러스터가 이미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 클러스터가 형성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동태적으로 얘기하면 세계의 50%를 계속해서 공급하고 초격차를 유지할 수 있는 세계 수준의 석박사급 엔지니어가 거기 그렇게 모여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안 됩니다. 왜 거기를 버리고 지역균형 발전한다고 대구에도 AI, 광주에도 AI, 춘천에도 AI 합니까? 그러면 다 나옵니다. 우리나라는 조그만 나라입니다. 대한민국 한반도를 전체를 들어다가 미시나무에 집어넣으면 빠집니다. 그런 나라에서 영국도 프랑스도 도쿄도 다 R&D는 수도권 집중 전략을 써서 성공하고 있는데 왜 우리만 아직도 정치적으로 이 지역균형 발전의 도구마에서 헤어나지 못하나. 대한민국 전체가 작은 나라이기 때문에 R&D는 수도권에다가 집중해서 하고, 왜냐하면 지금 삼성바이오를 영종도에다 만들었더니 삼바이 기적이 일어나가지고 세계적인 화장품 독재약품 만드는 거하고 또 화장품의 생산 기지로 한국이 지금 가까움을 갖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여러분 주변에도 화장품 공장들이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야에 한국의 강점을 기술로 R&D로 계속 지원하는 것은 수도권에다 하고, 그러면 지역을 어떻게 해야? 걱정할 게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스피로버가 됩니다. 나사가 만든 R&D의 1단계부터 9단계의 전략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나라가 정책적으로 그걸 활용하는데 1단계에서 4단계까지는 두뇌 훈련 단계입니다. 개념 설계하고 컴퓨터 그래픽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석박사들이 모여서 이런 시도해보고 저런 시도해보고 시행착오를 반복하면서 서로 두뇌 싸움을 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거 하면 되겠다고 하면 3D 프린팅 하는 것부터는 이제 스피노버 해가지고 예를 들면 바이오 같으면 원주에서 하고 오송에서 하는 것이죠. 이렇게 좁은 나라에서 전 국토를 네트워킹해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R&D 국가로 개조하지 않으면 저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정책을 펴야 되는데, 그런데 수도권에 일본처럼 그렇게 인센티브를 줄 뭐가 있을까?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농과대학이 관악 캠퍼스로 옮겨간 지가 40년이 넘었는데요. 그런데 그 서울대학교 농과대학 부지가 그냥 폐허로 그냥 남아있습니다. 전혀 활용이 경제적으로 안 되고 있죠. 또 농촌지 그 옆에 붙어있는 농촌진흥청과 그 부속시험장이 완주로 이사를 간 지가 이제 6년째가 됐는데 거기도 다 그냥 버려져 있거든요.
합하면 370만 명이나 됩니다. 일본 신학동이라는 28만 명입니다. R&D 단지는 그렇게 많은 땅이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저는 그 370만 평에다가 그걸 인센티브로 쓰자는 것이죠. 어떻게 하냐? 우리가 필요로 하는 세계 1등으로 우리 산업을 한 30개 중에 10개를 세계 1등을 만드는 데 필요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세계적인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 기업을 전문가들과 산업 현장에 있는 엔지니어들한테 물어봐가지고 조사해보고 회의를 통해서 3,000개를 골라서 이걸 발표하고 이 3,000개의 기업이 한국 기업과 함께 R&D 연구소를 만들면 거기에 필요한 모든 땅을 무료로 주겠다. 100년 동안. 영국이 쓰던 방법 아닙니다. 그런 방법으로 해서 빠르게 이 R&D 패권 경쟁에서 이겨야 된다. 그런 점을 좀 말씀드리고요. 여기도 아까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정부조직 개편은 지금까지 그 5년 단임제 정부도 치명적인 실수였고, 대통령이 그 위원회 조직으로 부위원장을 대학 교수 출신으로 관료 출신으로 임명해서 운영하던 저출소 아니거나 사실상 관심이 없다는 반증 아니겠습니까? 위원회를 만들어서 이런 게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 집행부서가 그 말을 들을 리가 없지요. 그래서 제가 사회부총리로 바꾸자고 그랬는데 윤석열 정부가 저출산 대응 기획부로 가자고 하는데 저는 인구가정복지부처럼 좀 폭넓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건 뭐 어떻게 되든 국회에서 조정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사회의 시니어 시티즌들에게 동문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은 지금까지 강조해서 출생을 위한 여러 가지 대책을 얘기했습니다만 우리가 자라던 시절 저는 사형제의 장남입니다만 그때 우리 살아온 환경을 생각하면 남자 형제들 삼촌하고 같이 방 하나 쓰고 여자 형제들 부모 이모랑 같이 방 하나 쓰고 그리고 이제 안방에 부모님 사시고 되게 그렇게 방 3개 있는 집이면 중산층이었습니다. 그렇게 살면서 지지고 먹고 거기서 그러면서도 아기를 당연히 결혼하고 둘, 셋 낳아야 되는 거고 생각하고 살았거든요. 그런데 어느 때가부터 우리는 1인 가정이 너무 빠른 속도로 늘고 있습니다. 전국의 1인 가정 비율이 41%고 서울은 44%나 되거든요. 근데 이제 제 애들도 그러던데 대학만 들어가면 자기가 독립하겠다 그래요. 근데 독립한다는 게 사는 것만 독립하는 거고 돈은 가정에서 받아가요. 그래서 이제 이런 데서 우리가 이 가족 모임, 가족을 통한 이 소위 생명윤리 교육이라고 하나요? 우리 시니어들이 인간의 그 사는 행복이 무엇인지에 관해서 한번 가족들에게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을 좀 행사해 줄 때가 왔다. 물론 이제 종교적인 그런 백그라운드가 있는 사람들은 기독교의 창조 윤리 교육이라든가 이런 거를 곁들이면 좋겠지만 현재 젊은 분들에게 힘들고 어려워도 이렇게 가야 되고 그리고 정부와 이런 헌법적인 규범까지 만들면 저는 MZ세대들이 마음을 바꾸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대부분의 젊은이들이 우리처럼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아이를 낳아서 키워 이게 내 인생의 성공과 행복에 방해가 되지 이게 도움이 될 리가 있어?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압도적인 다수거든요. 이걸 거꾸로 만들어줘야 되면 성공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이를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것이 내 인생의 행복과 나의 성공에 도움이 되면 됐지. 저렇게 나라가 다 책임져 준다는데 이런 사회에서 애기 안 낳으면 나만 외톨이가 될 텐데 그렇게 느끼게 하고 생각을 바꾸게 만들어주는데 우리들이 모두 좀 함께 역할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전하면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우리 김진표 전 의장님께서 저출산의 원인과 대책, 축소 사회의 아젠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특히 저출산의 문제로서 근로의 문제라든지 교육의 문제, 또 하나는 저희가 저출산의 문제에서 주거의 문제, 이렇게 세 가지를 제시해 주는 건데, 그 원인에 대한 전문가들이 또 여기에 다 와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장님께서 현역이실 때는 굉장히 시간을 아끼시고 빨리 끝내시길 바랬지만, 이제는 국회의장을 내려놓으시니까 강의도 풍성하게 잘 해주시고 그러는데, 거기에 그 전문가들 중에서 저희가 근로의 문제에서는 지금 헤드 테이블에 계시는 저희 서울대학교 사회공무원위원회 위원장이신 박식수 KS 그 회장님 나와 계시는데요. 그 근로 문제 지금 강의 듣고 뭐 질문하실 사람 없으십니까? 완벽합니까? 네.